셋 다 한국 며느리라고요? 네, 믿기 어렵겠지만 정말이라고 하네요. 루카, 다니엘, 마르코 세 아들이 모두 한국 여성과 결혼했다는 70 넘은 이탈리아계 미국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정말 막막했다고 해요. 김치 냄새도 낯설고 저라는 인사법도 어색하고 뭔가 다른 문화의 벽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이 할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김치를 직접 담그며 한국어로 손자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한 할머니의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 로시입니다. 올해 71살이고요. 시카고에서 남편 마르코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희는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세 아들을 키우며 평범한 이탈리아계 미국인 가정을 꾸려왔어요. 첫째 아들 루카는 35살로 의사입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했고 의과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시카고의 큰 병원에서 내과 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성격도 차분하고 책임감이 강해서 형으로서 동생들을 잘 챙기는 편이죠. 둘째 다니엘은 32살이고 회계사예요. 루카처럼 똑똑하진 않지만 꼼꼼하고 성실한 성격이거든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지금은 중견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산을 좋아했던 아이였어요. 막내 토니는 29살로 게임 개발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컴퓨터 게임을 만드는 일을 해요. 사실 저는 아직도 토니가 하는 일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회사에서 인정받는 실력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평생 상상도 못했던 일이 말이에요. 먼저 루카가 한국 여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한지민이라는 이름의 그 아가씨는 루카가 병원에서 환자로 만났던 분이었거든요. 처음엔 환자와 의사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좋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지민 씨가 워낙 K-드라마를 좋아해서 루카에게 한국 문화를 많이 알려줬다고 해요. 그때만 해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 국제적이니까 아들이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지민 씨도 정말 예쁘고 착한 아가씨였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어요. 루카 결혼식에서 다니엘이 또 한국 여자를 만난 거예요. 한지민 씨의 대학 친구인 이소영 씨였는데 둘이 결혼식장에서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피로연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는데 그날부터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대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뭐야? 설마 다니엘도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제 걱정이 현실이 됐어요. 다니엘과 소영 씨가 사귀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결혼 발표를 한 거예요. 이제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첫째도 한국 여자, 둘째도 한국 여자라니. 하지만 아직 막내 토니가 남아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토니만은 분명 미국 여자와 결혼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반전은 여기부터입니다. 토니가 두 형들이 모두 한국 여자와 결혼한 걸 보고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형수들이 가져오는 한국 음식도 맛있어하고 한국 드라마도 보고 심지어 한국 게임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토니가 회사에서 한국 게임 회사와 협업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석 달 동안 서울에 출장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일 때문에 가는 출장이니까요. 그런데 토니가 서울에서 보내온 사진들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혼자 찍은 사진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배정해준 통역사라고 하는데 김예린 씨라는 분이었어요. 설마 했는데 정말 그 설마였어요. 토니가 출장에서 돌아와서는 예린 씨와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상통화도 매일 하고 심지어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토니도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세 번째 한국 며느리의 탄생이었어요.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이게 우연일 수가 있나요? 세 아들이 모두 한국 여자와 결혼한다니. 주변 사람들도 다들 신기해했어요. 이웃 할머니들은 저보고 한국과 무슨 특별한 인연이 있냐고 물어보기까지 했거든요. 하지만 아들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저도 마음을 열고 며느리들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어요. 세 며느리가 모두 한국인이 되면서 저희 집에는 정말 예상치 못한 변화들이 시작됐어요. 미국에서는 결혼하면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저도 아들들이 결혼하면 가끔 전화 통화나 하고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며느리들은 달랐어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한지민이 갑자기 집에 나타난 거예요. 손에는 큰 보온병을 들고 있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삼계탕을 끓여왔다는 거예요. 어머님 건강에 좋다면서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걸 가져왔을까 싶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시어머니가 아프지도 않는데 음식을 해다 주는 문화가 없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맛을 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주일 후에는 소영이가 김치찌개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예린이가 불고기를 해서 왔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국 음식을 가져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며느리들끼리 금세 친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더니 언제부턴가 셋이 함께 쇼핑을 가고 식사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친자매처럼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신기하면서도 조금은 어색했어요. 어느 날은 셋이 함께 저희 집에 왔어요. 손에는 각종 재료들을 가득 들고 말이에요. 뭘 하려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함께 만두를 빚어서 냉동실에 넣어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혼자 살기 힘들까봐 걱정된다면서요. 그때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미국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렇게 끈끈하게 지내지 않거든요.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니까요. 그래서 처음엔 좀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특히 전화가 정말 많이 왔어요. 하루에 3번씩은 전화가 오는 거예요. 한지민이가 점심 드셨냐고 묻고, 소영이가 병원 가실 일 있으면 같이 가겠다고 하고, 예린이가 마트에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고 말이에요. 어느 날은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지민이에게 말했더니 저녁에 세 며느리가 모두 저희 집에 나타난 거예요. 각자 감기에 좋다는 음식을 해가지고 온 거죠. 한지민이는 도라지배즙을, 소영이는 생강차를, 예린이는 유자차를 가져왔어요. 그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며느리들이 번갈아 가며 제 이마에 손을 대보고 약은 먹었냐고 묻고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관심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너무 자주 연락이 오니까 때로는 피곤하기도 했어요. 손자들도 변화가 생겼어요. 루카의 아들 마테오는 할머니라고 부르는 대신 한국어로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발음이 어눌했지만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다니엘의 딸 소피아도 한국어 단어들을 섞어서 말하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은 마테오가 저에게 와서 한국어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손자가 할머니를 위해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다니.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며느리들이 한국 명절 음식도 만들어 왔어요. 추석 때는 송편을, 설날에는 떡국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명절 인사도 한국식으로 하더라고요. 절을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모든 게 너무 낯설었어요. 미국에서 50년 가까이 살면서 이런 문화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그리웠어요. 예전처럼 조용히 책을 읽거나 정원 가꾸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들이 하루라도 연락을 안 하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한국 음식을 안 가져오면 아쉽기도 하고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며느리들의 관심과 사랑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넘어져서 발목을 삐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세 며느리가 모두 직장을 일찍 나와서 저희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번갈아 가며 저를 돌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혈연 관계를 떠나서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들의 진심 어린 관심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들의 진심을 알게 된 후부터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정말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 며느리가 함께 저희 집에 와서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제 70번째 생일 선물로 한국 여행을 보내드리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 간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지민이가 친정 부모님이 정말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고 소영이와 예린이도 각자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르코도 좋은 기회라면서 꼭 다녀오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김치 냄새가 살짝 나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아시아 땅을 밟아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공항 직원분이 휠체어가 필요하냐고 영어로 물어보시는데 정말 친절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지민이 어머니가 공항에서 저를 처음 보셨을 때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국말로 뭔가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민이가 번역해 주니까 딸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따뜻한 손길이 아직도 기억나요. 첫날 저녁은 지민이 친정에서 보냈는데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찔렀는데 미국에서 맡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진짜 한국집 냄새였어요. 지민이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한정 식상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작은 접시에 담긴 반찬이 12가지나 되더라고요. 시금치 나물은 참기름 향이 진하게 나면서 고소했고 도라지는 아삭아삭하면서도 약간 쌉싸름한 맛이 독특했어요. 특히 지민이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를 맛봤을 때는 정말 눈이 번쩍 뜨였어요. 매콤하면서도 시원하고 뭔가 깊은 맛이 있더라고요. 지민이 아버지가 소주를 따라주시면서 건배를 하자고 하시는데 처음 마셔본 소주 맛이 정말 독특했어요. 보드카보다는 순하지만 확실히 독한 술이더라고요. 그런데 김치와 함께 먹으니까 묘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다음날 경복궁에 갔을 때는 정말 압도됐어요. 광화문을 통과할 때 그 웅장한 느낌이란 수백 년 된 나무 기둥들이 시간의 무게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정전 앞에 서니까 마치 조선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한복 체험을 할 때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한복집 사장님이 제 체형을 보시더니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입는지 몰라서 헤맸는데 사장님이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치마끈을 매는 방법부터 저고리 섭을 여미는 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요. 머리도 전통 방식으로 올려주셨는데 비녀를 꽂으면서 사장님이 정말 고운 할머니라고 계속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모습에 제 자신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복을 입으니까 자연스럽게 걸음걸이도 우아해지는 것 같았어요. 남대문 시장에서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호떡 아줌마가 저를 보시더니 외국인이라고 신기해하시면서 갓 구운 호떡을 하나 더 주시는 거예요.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에서는 뜨거운 흑설탕이 주르륵 흘러나오는데 입안에서 달콤함이 확 퍼지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서 혀를 댈 뻔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떡볶이도 처음 먹어봤는데 처음엔 너무 매워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계속 먹다 보니까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쫄깃쫄깃한 떡이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소스와 어우러지니까 자꾸만 손이 가는 거예요. 찜질방 경험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린이 어머니와 함께 갔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흙냄새 같기도 하고 한약 냄새 같기도 한 독특한 향이었거든요. 접수를 하니까 직원분이 저에게 작은 수건과 옷을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모양의 옷이었어요. 상의는 너무 크고 하의는 너무 넓어서 마치 잠옷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는데 예린이 어머니도 똑같은 옷을 입고 계시니까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황토방에 들어갔어요. 바닥이 정말 뜨거웠는데 누우니까 등이 따뜻해지면서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온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불가마에 들어갔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처음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는데 예린이 어머니가 천천히 심호흡하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몇 분 지나니까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기분이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상쾌해지는 거예요. 제일 신기했던 건 얼음방이었어요. 뜨거운 불가마에서 나와서 바로 얼음방에 들어가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벽면에 얼음이 가득 붙어 있고 온도가 영하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예린이 어머니가 뜨거운 곳과 차가운 곳을 번갈아 다니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평소에 무릎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었는데 찜질방에서 나온 후에는 무릎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거든요. 중간에 휴게실에서 맥반석 계란을 먹었는데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삶은 계란인 줄 알았는데 맛을 보니까 완전히 달랐어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반 계란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맥반석이라는 특별한 돌에서 나오는 열로 오랫동안 익힌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식혜도 처음 마셔봤어요.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음료인데 쌀이 둥둥 떠다니는 게 정말 독특했어요. 찜질방에서 흘린 땀 때문에 목이 말랐는데 식혜를 마시니까 정말 시원해지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외국인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린이 어머니가 번역해 주시니까 미국에서 온 며느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정말 신기해하시면서 한국 찜질방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는 제 무릎을 보시더니 아프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무릎에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뜨거운 곳에서 충분히 몸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찬 곳에 가서 근육을 수축시키면 관절에 좋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그 말씀대로 했는데 신기하게도 무릎이 한결 편해지는 거예요. 평소에 무릎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이런 자연 치료법이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찜질방에서 4시간 정도 보냈는데 나올 때는 정말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피부도 매끄러워지고 무릎도 편해지고 전체적으로 몸이 정말 가벼워졌거든요. 이런 경험은 미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인사동에서 전통차를 마신 경험도 잊을 수 없어요. 작은 찻집에 들어갔는데 한지로 만든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더라고요. 사장님이 대추차를 끓여주시는데 은은한 대추 향이 코끝을 스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찻잔도 정말 예뻤어요. 백자로 만든 작은 잔에 붉은 대추차가 담겨 있으니까 마치 예술품 같더라고요. 한 모금 마시니까 달콤하면서도 따뜻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온몸이 포근해졌어요. 사장님이 외국인이 전통차를 마시러 온 걸 신기해하시면서 오미자차도 서비스로 주셨어요. 보라빛이 도는 예쁜 색깔의 신맛과 단맛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맛이었어요. 마시고 나니까 입안이 깔끔해지면서 기분이 상쾌해지더라고요. 한강에서 본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강물에 비친 불빛들이 반짝반짝 춤을 추는 것 같았고 멀리 보이는 빌딩들의 네온사인이 강물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이고 있더라고요. 강바람이 살살 불어와서 정말 시원했어요. 예린이가 한국의 치킨 맥주 문화를 경험해보라고 해서 배달 앱으로 치킨을 주문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강공원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주소도 모르는데 배달기사분이 정말 찾아온 거예요. 예린이가 랜드마크를 설명해주고 전화로 위치를 알려줬더니 20분도 안 돼서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배달기사분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외국인인 저를 보시더니 한국 치킨 처음 드셔보시냐고 물어보시면서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까지 해주시더라고요. 한강 같은 넓은 공원에서도 정확하게 배달이 온다니 정말 놀라웠거든요. 치킨을 열어보니까 정말 예술 작품 같았어요. 겉이 황금색으로 바삭하게 튀겨져 있고 양념이 윤기나게 발라져 있더라고요. 한 입 베어 물자마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게 정말 완벽했어요. 양념이 달콤하면서도 매콤해서 자꾸만 손이 가는 거예요. 차가운 맥주와 함께 먹으니까 더욱 맛있었어요. 매콤한 치킨을 먹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니까 입안이 깔끔해지면서 또 치킨이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 신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한강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연인들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치킨을 먹고 있고 친구들은 둘러앉아서 맥주를 마시며 웃고 있고 가족들은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운 건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였어요. 젊은 여학생들이 밤늦게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도 보였어요. 미국에서는 밤에 여성이 혼자 공원을 다니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린이에게 물어보니까 한국은 치안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고 편안한 모습으로 밤 시간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우리 옆에서 치킨을 먹고 있던 한국 가족이 저를 보시더니 외국인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린이가 미국에서 온 할머니라고 소개해드리니까 정말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서 한국 치킨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이었어요.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스트레스를 풀러 나와서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놀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기 어려운데 한국은 정말 치안이 좋구나 싶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정말 아쉬운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벌써 떠날 시간이 다가온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지민이 어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김밥을 싸주고 계시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하루 전날에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지민이가 미용실에 가자고 제안한 거예요. 여행 내내 정신없이 다니느라 머리가 엉망이 됐으니까 예쁘게 정리하고 미국에 돌아가면 좋겠다면서요. 미국에서는 미용실에 가려면 며칠 전에 예약해야 하는데 지민이가 전화 한 통화로 바로 예약을 잡아주더라고요.
미용실에 들어서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직원분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해 주시는 거예요. 외국인 손님이라고 신기해하시면서도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미국 미용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마치 고급 호텔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디자이너분이 제 머리를 보시더니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민이가 통역해주면서 나이에 맞는 단정한 스타일로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디자이너분이 제 얼굴형을 정말 자세히 살펴보시더니 더 젊어 보이는 스타일을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제일 놀라운 건 샴푸부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미국에서는 머리만 자르고 끝인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샴푸부터 정성스럽게 해주시더라고요. 샴푸 의자에 앉으니까 목과 어깨까지 마사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는 정말 처음 받아봤어요. 헤드 스파라는 것도 경험해봤어요. 따뜻한 물과 함께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시는데 정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섬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든요. 머리를 자르는 과정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디자이너분이 꼼꼼하게 한 올 한 올 다듬어 주시면서 중간중간 거울로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얼굴형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레이어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예술가 같으셨어요. 드라이하면서도 계속 스타일링을 해주시더라고요. 볼륨을 살려주면서도 자연스럽게 말아주시니까 거울 속 제 모습이 정말 달라 보이는 거예요. 10년은 젊어진 것 같았어요. 지민이도 깜짝 놀라면서 정말 아름다우시다고 계속 칭찬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목과 어깨 마사지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여행하느라 뭉친 근육을 풀어주신다면서 정말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가격도 놀라웠어요. 샴푸부터 컷, 드라이, 마사지까지 받았는데 3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는 기본 커트만 해도 $50는 넘는데 이런 퀄리티의 서비스를 이 가격에 받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미용실에서 나오면서 지민이가 저를 보고 정말 예쁘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서비스가 어떠셨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정말 감동했다고 대답했어요. 사람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하는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아침에 갑자기 큰일이 났어요. 공항으로 가기 2시간 전에 배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어제 저녁에 먹은 음식이 안 맞았는지 처음에는 그냥 속이 좀 더부룩한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식은땀까지 나는 거예요. 지민이가 깜짝 놀라면서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병원 갈 생각을 하니까 막막했어요. 우선 가정의에게 연락해서 예약부터 잡아야 하고 그것도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하거든요. 응급실에 가면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요. 그런데 지민이가 한국은 다르다면서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침 9시쯤 도착했는데 접수처에서 바로 진료 카드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외국인이라고 하니까 직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셨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린 시간이 고작 15분 정도였어요. 미국에서는 예약을 해도 1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리는데 이렇게 빨리 불러주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진료실에 들어가니까 젊은 의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통역 앱을 사용해서 제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검사실로 가는 길에 지민이가 설명해 주는데 한국은 의료 시스템이 정말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검사를 당일에 받을 수 있고 결과도 바로 나온다면서요. 정말 그랬어요. 혈액 검사는 10분도 안 걸렸고 초음파 검사도 금방 끝났어요. 1시간 후에 다시 진료실에 가니까 검사 결과가 모두 나와 있더라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고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하시면서 처방전을 써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언제쯤 나아질지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제일 놀라운 건 병원비였어요. 진료비, 검사비, 약값까지 합쳐서 10,000원 정도밖에 안 나온 거예요. 미국 달러로 치면 $7 정도였어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한 번 가면 몇백 달러는 기본이거든요.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상당하고요. 약국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약사분이 처방전을 보시더니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아시고는 영어로 복용법을 써주시는 거예요. 하루 3번, 식후 30분에 복용하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부작용이나 주의사항까지 알려주셨어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지민이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항상 이렇게 빠른지 말이에요. 지민이가 웃으면서 대답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나가서 살아보면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안다면서요. 약을 먹고 나니까 금세 나아지더라고요. 공항에 갈 때쯤에는 거의 괜찮아졌어요. 지민이 어머니가 정말 다행이라면서 한국에서 아프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새 며느리의 가족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지민이 아버지는 제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쥐어주시면서 한국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시더라고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작은 한복 인형이 들어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미용실에서 받은 세심한 서비스부터 병원의 효율적인 시스템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사람을 배려하는지 정말 놀랐거든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마르코에게 한국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놀라더라고요. 특히 의료 시스템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라고 감탄하더라고요. 며느리들 덕분에 이런 훌륭한 나라를 알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이 제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최고 수준의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며느리들에게 정말 고마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오늘도 감동 가득한 이야기로 가슴 뛰게 할 감동 열차에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여정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매력을 담은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장 캐나다로 돌아와! 아버지의 목소리가 국제전화를 통해 거칠게 울려 퍼졌어요. 너희가 누군 줄 아냐? 윌슨 가문의 후계자들이 그런 후진국에서 평생을 보내겠다고? 전화기를 든 제 손이 떨렸어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아버지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딸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으니까요. 아버지, 저희는 여기 남을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이 깊게 들려왔어요. 오드리야, 내가 미쳤구나. 언젠가는 후회하고 무릎 꿇고 돌아올 거야.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정말로 무릎을 꿇게 될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버지라는 것도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드리 윌슨이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놀라운 경험담이에요. 캐나다 의료계 명문가에서 자란 제가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매혹되었는지, 그리고 평생 서양 의학만을 신봉해오던 제 아버지가 어떻게 한국 병원에서 고개를 숙이게 되었는지 말이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 이름은 오드리 윌슨이고 34살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저희 집은 의료계에서는 꽤 유명한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까지 3대째 의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리처드 윌슨 박사는 토론토 종합병원의 병원장이시고 캐나다 의학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랐습니다. 저녁마다 아버지가 집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오드리야, 우리는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가진 북미에서 살고 있단다. 미국과 캐나다의 의료 기술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어. 특히 아시아 같은 곳들은 아직 멀었지. 이런 말씀을 들으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서양 의학이 세계 최고라고 믿게 되었어요. 하버드 의대에 진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수님들은 늘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의대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강조하셨거든요. 동기들도 모두 비슷한 생각이었고요. 아시아 의학에 대해서는 전통 의학은 미신에 가깝다거나 기술적으로 아직 선진국에 미치지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제 동생 이사벨라도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이사벨라는 저보다 3살 어린 31살이고 역시 하버드 의대를 졸업했어요. 저희 자매는 늘 아버지의 자랑이었죠. 윌슨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훌륭한 딸들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작년 봄에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캐나다 의학협회에서 아시아 의료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국 교환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냥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프로그램 설명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조금 신기했어요. 한국의 의료 기술이 생각보다 발달했다는 얘기였거든요. 이사벨라와 함께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한국이라고? 오드리야,
이사벨라야, 너희가 정신이 나갔니? 우리 가문의 딸들이 왜 그런 곳에 가서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거지? 아버지는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한국은 아직 선진 의료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나라야. 너희가 거기서 뭘 배우겠니? 오히려 잘못된 의료 관행을 보고 올까봐 걱정된다. 하지만 저는 뭔가 끌리는 게 있었어요. 설명회에서 본 한국 병원들의 모습이 생각보다 현대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호기심이 생겼죠. 정말로 한국의 의료 수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낮을까 하는 궁금증이요. 이사벨라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언니, 우리가 직접 가서 보면 안 될까? 어차피 한 달이잖아. 그리고 아버지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돌아와서 역시 북미 의료가 최고야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야. 결국 저희는 아버지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청하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만류하셨죠. 너희가 후회할 거야. 그리고 그 시간에 차라리 존스 홉킨스나 메이오 클리닉에서 연수를 받는 게 100배 나아. 출발 전날 밤에도 아버지는 저희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오드리야, 이사벨라야, 아직 늦지 않았어. 마음을 바꿔라.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의 의료 환경에 있는데 왜 굳이 뒤처진 곳에 가려고 하니? 하지만 저희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표를 끊고 짐을 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 한 달 정도 견디고 와서 역시 캐나다가 최고야 라고 말할 생각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지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편견만 가득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지금은 이 나라의 의료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 느낌은 생각보다 깔끔한 애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타면서도 이사벨라와 한 달만 버티자고 속삭였던 기억이 나요. 첫날 배정받은 곳은 서울대학교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건물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토론토 종합병원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건물이 크다고 의료 수준이 높은 건 아니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첫 주에는 응급실에 배치되었어요. 그런데 응급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응급실에 와도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당연했거든요. 심지어 심각하지 않은 환자들은 하루 종일 기다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환자가 들어오는 순간 간호사가 즉시 달려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의사는 3분 안에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쇼를 하는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종일 지켜보니 정말 그게 일상이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교통사고 환자가 들어왔을 때였어요. 응급실 의사 김철수 선생님이 환자를 보자마자 CT 찍고 MRI 준비, 수술실에 연락을 동시에 지시하시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각 검사마다 승인받고 대기하는 시간만 몇 시간씩 걸리는데 여기서는 10분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김 선생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환자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행정적인 절차는 나중에 처리하면 되죠. 둘째 주에는 중환자실에 배치되었는데 여기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중환자실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가족이라도 하루에 2~3번 각각 30분씩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족 중 한 명은 24시간 내내 환자 곁에 있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중환자실 안에 보호자용 간이 침대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의심스러웠는데 오히려 감염률이 캐나다보다 낮다는 통계를 보고 놀랐어요. 담당 간호사 박미영 선생님께 물어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가족의 목소리를 듣는 게 회복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족도 치료팀의 일원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중환자실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실시간으로 환자의 모든 생체 신호가 간호사 스테이션과 의사 사무실, 심지어 의사들 개인 휴대폰까지 전송되더라고요.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1분 안에 의료진이 달려와요.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비용이 엄청났을 텐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박 간호사님이 환자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장비 투자는 아끼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중환자실 의사들의 회진 방식이었어요. 캐나다에서는 주치의가 하루에 한두 번 와서 차트 확인하고 가는 게 전부인데 여기서는 2시간마다 의사가 직접 환자를 보러 와요. 그것도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가족들과도 상황을 공유하더라고요. 셋째 주에 제가 본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아과에서 연수를 받고 있을 때였는데
5살 정도 된 아이가 고열로 입원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 담당 의사인 이지영 선생님이 밤 12시가 넘어서도 병실을 계속 들락날락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미 처방도 다 내리시고 간호사들이 잘 돌보고 있는데 왜 계속 오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엄마를 찾으면서 계속 울어요. 혼자 있으면 무서워할 텐데 제가라도 옆에 있어주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날 밤 이 선생님은 새벽 3시까지 그 아이 곁에 앉아 계셨어요. 책을 읽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아이가 잠들 때까지 함께 있어주셨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캐나다에서는 의사가 진료 시간 외에 환자와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건 거의 금기시되거든요. 법적 문제도 있고 감정적으로 개입하면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진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의사가 환자를 정말 가족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주에는 수술실에서 연수를 받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간 이식 수술을 참관하게 되었는데 주치의인 강민호 교수님이 수술 전날 밤에 환자 가족들과 2시간 동안 상담을 하시는 걸 봤어요. 교수님, 이미 수술 동의서도 받으셨는데 왜 이렇게 오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강 교수님이 답하셨어요. 가족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안심할 때까지 설명해드려야죠. 수술대에 오르는 건 환자지만 걱정하는 건 가족 전체니까요. 수술 당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14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는데 강 교수님이 중간에 한 번도 수술실을 나가지 않으셨거든요. 심지어 화장실도 안 가시고 물 한 모금도 안 드시더라고요. 교수님, 잠깐 쉬시면 안 돼요. 제가 걱정되어서 물어보니까 환자가 수술대에서 14시간을 버티고 있는데 저라도 같이 버텨야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서 강 교수님이 기진맥진한 상태로 가족들에게 가서 수술 잘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환자 아버지가 강 교수님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밤 숙소에서 이사벨라와 이야기했어요. 이사벨라야,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여기 의료진들이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 이사벨라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도 같은 생각이야. 기술적인 면에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앞선 부분들이 많아라고 하더라고요.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환자에 대한 헌신과 사랑, 그리고 최첨단 의료 기술에 좋아하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감동적이었거든요. 한 달의 연수가 끝나갈 무렵 저와 이사벨라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캐나다로 돌아갈 비행기표가 이틀 후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둘 다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언니, 나만 이런 생각 드는 거야? 여기서 더 배우고 싶다는 생각. 이사벨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달 동안 경험한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사벨라야, 솔직히 말해서 여기 의료 시스템이 캐나다보다 나은 것 같지 않아. 맞아 언니,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도 완전히 달라.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연수 담당자에게 찾아가서 혹시 여기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담당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요? 대부분의 외국 의사들은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설명해 주신 바로는 외국 의사 자격 인정 프로그램이 있다고 했어요. 일정 기간 연수를 더 받고 시험을 통과하면 한국에서도 의사로 일할 수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한국어도 배워야 하고 한국 의료 시스템도 완전히 익혀야 하거든요. 저희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캐나다에 있는 아버지께 국제전화를 걸었어요. 심장이 너무 뛰어서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아버지, 저희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연수 잘 끝났으니까 빨리 돌아와. 아버지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어요. 아버지, 한국에 더 있기로 했어요. 여기서 의사로 일하고 싶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정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너희가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 가문의 자부심을 버리고 그런 곳에서 평생을 보내겠다고? 아버지, 여기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캐나다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의료 시스템이에요. 환자를 대하는 마음도 완전히 달라요. 제가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어요. 오드리야, 이사벨라야, 너희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한 달 있어보고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당장 돌아와. 아버지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 저희 마음은 정해졌어요. 여기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이곳 의료진들에게서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봤어요. 이사벨라도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너희가 미쳤구나. 윌슨 가문의 후계자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 좋아. 후회하게 될 거야. 언젠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올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날 밤 저희는 많이 울었어요. 가족과의 갈등은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 동안 경험한 것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보여준 환자에 대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최첨단 의료 기술에 좋아하는 저희가 평생 꿈꿔왔던 의료의 모습이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고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공부했어요. 연수 기간을 연장해서 1년 더 있기로 했고요. 이사벨라는 지역 의료 봉사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였어요. 언니, 여기서는 의사들이 정말 소외된 사람들까지 챙기더라. 나도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 저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연구소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간 이식 관련 연구를 더 깊이 하고 싶었거든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희는 점점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고, 한국 의료진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무엇보다 환자들을 대할 때 저희 자신도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는 환자를 하나의 케이스로 봤다면 여기서는 한 사람의 인생으로 보게 되었거든요.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의 꿈, 그 사람의 걱정까지 함께 나누는 진정한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와는 여전히 연락이 뜸했어요. 가끔 어머니를 통해서 안부를 전해 들을 뿐이었죠. 어머니는 아버지가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저희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한국에서의 삶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거든요. 한국에서의 삶이 2년째 접어들었을 때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캐나다에서 온 급한 연락이었는데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세계적인 투자회사 회장인 에드워드 밀러 씨가 간 기능 부전으로 생명이 위험하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전화를 건 사람은 밀러 회장의 아들 마이클이었어요. 오드리, 너희 아버지한테 연락해봤는데 연결이 안 돼. 아버지가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 미국에서는 생체 간이식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언제 수술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어요. 밀러 회장은 70대 초반으로 나이가 많아서 미국에서는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었고 생체 간이식이 유일한 해답이었죠. 그런데 미국의 생체 간이식 성공률은 80% 정도였어요. 위험도가 높았죠. 마이클, 잠깐만 기다려. 내가 확인해 볼 게 있어. 저는 급하게 서울대학교병원 간이식센터로 달려갔어요. 제가 2년 동안 연구해온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강민호 교수님께 상황을 설명드렸더니 교수님이 진지하게 들어보시더라고요. 환자 상태를 정확히 봐야겠지만 우리 센터에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작년 한 해 동안 생체 간이식 성공률이 98%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캐나다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께 직접 연락을 드렸죠. 2년 만에 처음 하는 대화였어요. 아버지, 저예요. 오드리예요.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오드리야, 왜 갑자기? 아버지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밀러 회장님 이야기 들으셨죠?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국으로 오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 그런 큰 수술을 한국에서 한다고? 아버지는 여전히 믿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2년 동안 여기서 연구한 결과예요. 이곳 간이식 센터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며칠 후 아버지와 밀러 회장 가족들이 서울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제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2년 동안 보고 싶었던 아버지였지만 동시에 제 선택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오드리야, 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많이 변했구나. 저도 아버지가 많이 늙으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밀러 회장을 검진한 결과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강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미국에서라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였대요. 하지만 한국의 최신 기술이라면 시도해볼 만하다고 하셨죠. 리처드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수술은 매우 까다로운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특히 오드리 선생님이 이 분야 연구를 깊이 해오셨거든요. 강 교수님이 아버지께 설명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신 것 같았어요. 오드리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네. 오드리 선생님은 저희 팀의 핵심 연구원이에요. 특히 고령 환자의 간이식 기술 개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아버지와 저는 병원 로비에서 오랜만에 둘만의 대화를 나눴어요. 오드리야, 솔직히 말하면 너희가 여기 있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오늘 이 병원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구나. 아버지, 저는 여기서 진짜 의사가 뭔지 배웠어요. 환자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는 법을요. 저는 2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털어놨어요. 수술 당일, 저는 강 교수님과 함께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밀러 회장의 생체 간이식 수술이었는데 기증자는 그의 큰아들 마이클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수술이었거든요. 수술은 무려 16시간이나 걸렸어요. 중간에 여러 번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지만 강 교수님과 저희 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특히 제가 연구해온 새로운 봉합 기법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수술이 끝났을 때는 이미 다음날 새벽이었어요. 강 교수님이 수술복을 벗으면서 완벽한 성공이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동안의 피로가 한 번에 몰려오는 걸 느꼈어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에게 결과를 알려드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마이클이 제 손을 붙잡고 오드리,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를 잃을 뻔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아버지에게서 일어났어요. 중환자실에서 밀러 회장이 깨어났을 때 아버지는 조용히 제 옆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씀하셨어요. 오드리야, 아버지가 틀렸다. 너희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여기가 진짜 생명을 살리는 곳이구나. 의사의 진정한 모습이 여기 있었어. 그날 이후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한국에 일주일 더 머물면서 병원 곳곳을 둘러보시고 의료진들과 대화도 나누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강 교수님께 제 딸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한국 간의 의료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강 교수님이 아버지를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의료 스타트업 단지로 안내해드렸을 때였어요. 거기서 인공지능으로 암을 진단하는 기업이나 로봇 수술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들을 보시면서 아버지가 이런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고 라고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는 제가 아버지를 송도국제도시로 모시고 갔어요. 거기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에서 라운딩을 하면서 아버지와 오랜만에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거든요. 오드리야, 이 나라는 정말 신기해. 골프장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시스템적이야. 우리가 무시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구나. 마지막 날에는 강 교수님과 함께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제주대학교 병원의 원격 의료 시스템을 견학하러 가신 건데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시고 완전히 감탄하셨죠.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캐나다의 오지 지역 의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어라고 하시면서요. 돌아가시기 전에 강 교수님께 제 딸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한국 간의 의료 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달 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국 캐나다 의료 교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국제의학학회에서 21세기 최고의 의료 혁신국은 대한민국이다라고 공개 발언을 하셨죠. 이사벨라와 저는 그 프로그램의 중심에서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고 한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느끼고 있거든요. 때로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생각해봐요. 그때는 정말 무지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몇 달 후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국 캐나다 의료 교류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국제의학학회에서 21세기 최고의 의료 혁신국은 대한민국이다라고 공개 발언을 하셨죠. 이사벨라와 저는 그 프로그램의 중심에서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고 한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느끼고 있거든요. 때로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생각해봐요. 그때는 정말 무지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확신해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